고구려2. 668년에 동북아 최강의 군사강국이었던 고구려라는 나라가 망해. 그래서 당나라가 5만의 기술을 갖고 있는 백성들을 중심으로 아까 얘기한 안동 지역, 즉 만주 지역으로 데려가. 그랬다가 이 고구려인이 말갈족과 함께 도망을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지배총 고구려인, 고시나 데스들, 그리고 피지배층 말갈족. 인구의 8%가 고구려인이고 92%가 말갈족이야. 두 나라가 연합을 했어. 그래서 최초의 건국적이 그 옆에 사진 그림에 있는 그 동모산이라고 하는데, 동모는 청동 창끝 이 뜻인데, 창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요것처럼 뾰족한이라는 얘기인데 별로 안 뾰족하지. 지금은 많이 가라앉았어. 옛날엔 뾰족했나 봐. 거기에서 고구려2라는 발해를 세워. 자, 이게 발해건국사야. 두 개 민족이 연합한 국가야. 자, 그런데 이 발해가 우리 민족이다라는 게 국사교과서의 주장이야. 발해가 우리 민족임을 입증하라. 이건 전에 고조선에도 한번 했어. 위만이 단군조선을 계승하였음을 입증하라.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첫째, 상투 틀고 들었다는 점, 국호를 그대로 썼다는 점, 토착일 고위관리로 이런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단군선이 있었던, 고조선이 있었던 만주 땅이 우리 땅이니까 찾아라. 그런 뜻이 숨어 있는 거야. 사실은 여기도 똑같아. 발해가 만주에 있던 나라냐. 그러니까 만주 땅을 찾아라 라고 국사교과서가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말을 숨겨놓은 거야. 사실은. 그래서 발해가 우리 민족임을 입증. 첫째, 발해 무왕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대조영의 아들 무왕이라는 사람이 이 일본 왕한테 727년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가 현재 일본에 있어. 거기 편지에 스스로 본인을 어떤 편지에는 고구려국왕이라고 그랬고, 본인을 어떤 편지에는 고려국왕이라고 그랬어.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이라고 하듯이 그걸 왕건이가 고려 이란다고. 왕건이네 고려라는 게 결국 고구려라는 소리야. 사실은. 그래서 발해왕이 스스로 본인을 고구려국왕이라 했다. 이건 고구려 국가 아니냐 하는 얘기야. 두 번째, 지배층이 고구려인이다. 고시나 대시들. 세 번째, 전관적인 문화의 색채가 고구려하고 똑같다. 마치 고구려 온 것 같다. 그 대표적으로 무덤 벽면에 모주림 천장구조, 저 모서리, 코너. 그 밑에 해놓긴 해놨는데, 요 코너를 죽이는 거예요, 요거를. 요 각진 부분을. 그래, 옆에서 보면, 이렇게, 네어사키라고 그러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 모서리가 이렇게 죽죠, 이렇게. 코너를 죽이는 방식이야. 그 밑에 해놨잖아요. 그래서 모주림 천장구조, 모서리를 죽여놓는 방식에. 그리고 우리말로는 구들, 한자로 온돌, 이러죠. 찜질방의 원리. 그래서 이건 고구려에서부터 백지신라로 전파가 돼. 온돌장치는. 그리고 저 모주림 천장구조는 고구려에만 있는 거야. 고구려에만. 백지신라에도 없어요. 물론 중국에도 없고. 그게 발해 무덤에서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발해는 당연히 고구려다. 이 소리야. 그래서 발해 문화의 90% 이상이 고구려 문화야. 가장 대표적인 고구려 문화의 냄새를 보이는 게 모주림 천장구조하고 온돌장치다. 얘기야. 요거만 고구려 색채가 아니고 대부분이 다 고구려 색채야. 무덤 양식 기타 등등 그래. 그런데 발에서 보이는 당나라 색깔도 있다. 당색채. 그 첫째가 당나라 삼성육부지도를 갖다 썼다는 점. 두 번째, 발해수도 상경융천부에 당나라 수도 장안성을 모방한 남북으로 한, 현재 서울의 광화문 남북으로 한 큰 길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상의 동물로 동쪽을 지킨다는 1,000년 이상 사는 동물이 있어. 용이라고. 서쪽을 지키는 건 뿌리 하나가 있는 호랑이. 남쪽을 지키는 건 주작, 붉은 공작 하는 거. 북쪽을 지키는 건 거북이하고 뱀하고 합성품, 현무, 이런다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을 포함해서 생각하는 동쪽을 지칭하는 색깔이 청색이야. 동쪽을 상징하는 색깔이, 그래서 동청룡이라는 거야. 서쪽을 상징하는 색깔은 백색이야. 그래서 이걸 서백호 이라고. 남쪽을 상징하는 색깔이 붉은색이야. 그래서 붉은 줄자를 써갖고 주작 이러는 거예요. 북쪽을 상징하는 색깔은 검은색이고. 그래서 검을 현자를 써서 현무 이러는 거야. 정중앙을 상징하는 색깔은 황금색이고. 이걸 오방색이라고 그러지. 바람떡 같은 거. 그래서 동청룡 서백호 남주적 북현무 이런다고. 정중앙은 황룡. 그래서 아까 황룡사 이런다고 그랬잖아. 그걸 오방색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큰 길이 있어. 주작은 남쪽을 상징하는 거 아니야? 큰 길, 로. 그런다고. 남북으로 가는 길은 로라고 그랬잖아. 동서로 가는 길은 가라고 그랬고. 그래서 주작, 대로. 이러는 거야. 남북으로 가는 큰 길. 당나라 수도 장안성에 황국에서 남북으로 가는 큰 길이 있다고. 그걸 모방해서 발해 수도에도 나왔다 하는 얘기. 그래서 발해에서 보이는 당나라 색깔, 정치제도에 삼성육부제라는 게 있고, 그리고 주작대로가 있다. 그 밑에 보시면 발해만의 독특한 고구려 플러스 말갈죽인 발해의 독특한 문화를 보이는 게 있다. 발해 도자기, 발해자기. 가볍고 광택이 있어서 당나라까지 수출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발해 도자기가. 자, 발해가 우리 민족을 입증하라. 첫째,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스스로 고구려 국왕이라 하였다는 점. 두 번째, 지배층이 고구려인이라는 점. 세 번째, 전반적인 문화가 고구려하고 똑같다는 점. 네 번째, 발해가 망하고 난 뒤 928년, 926년 발해가 망하고 난 뒤 발해 유민을 고려가 받아들여줬다는 점. 같은 민족이니까. 그래서 고려가 발해 유민을 포용하였다. 발해의 왕이 15명인데 마지막 왕자가 대광현이라는 애야. 발해 애왕의 아들 대광현이를 이 고려태조 왕건이가 같은 집안으로 대접해. 그래서 왕시성을 하사해. 같은 집안으로 대접해. 그래서 이름을 개라는 걸 줘서 왕계. 너는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게 해줄게. 우리 왕족으로 대접해서. 그래서 발해 15명 왕에 대해서 제사나 모셔라. 그러니까 발해를 고려로 끌어들이겠다는 얘기지. 예, 그 소리야. 그래서 발해가 우리 민족을 입증하라. 요 네 개를 외워야 돼.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 지배층이 고구려인, 가장 중요한 게 문화색채야. 문화색채, 모주림 천장구조, 온돌장치로 대표되는, 그리고 고려가 발해를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다음 발해왕은 15명이다. 백성들은 발해왕을 황제라고 안 하고 가독부라고 불렀어. 가독부라고. 황제라는 의미인데 그게. 그래서 그 발해왕이 15명이 전부 다 연호를 써요. 15명이 전부 다. 그 소리고. 자, 이제 알아야 할 중앙관청. 합의제기구, 회의기구인 정당성이라는 회의체를 중심으로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도를 갖다 썼어요. 그 밑에 보시면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렇게 돼 있잖아. 그 괄호 부분엔 당나라 관청이야. 당나라는 3개 관청이야. 근데 발해는 사실 2개 관청이야. 정당성은 일종의 국무회의야. 관청이 아니고 회의체예요. 회의체. 정당성의 책임자를 국내 업무를 담당하는 제장이라고 해서 대내상 이래. 그러니까 발해의 왕은 외교하고 국방을 책임져요. 그러니까 역할 분리를 잘한 거예요. 발해라는 나라가. 그리고 대내상은 국내 행정을 책임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할 수밖에 없지. 고구려보다 1.4배 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베이징 70리 밖에, 북경 70리 밖까지 발해 땅이에요. 북경 70리 밖까지. 예? 엄청난 대국이야, 발해 영토가. 자, 그게 발해의 이 관청제도의 영향도 있어요. 이렇게 역할 분리를 잘 해놨다는 측면도 있어. 정당성이라는 회의체를 중심으로 삼성육부제를 운영했다. 그런데 그 운영 방식이 이원적 통치. 왜 이원적 통치라고 그러냐?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자, 정당성이라는 회의체 밑에 좌사정, 우사정. 그러니까 부총리가 2명 있는 거예요. 조선조 좌의정, 우의정처럼. 그래서 좌사정이 충인의부를, 문신 쪽을, 그리고 우사정이 지의 신부를, 무신 쪽을 이렇게. 그래서 이원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나라제를 갖다 쓰긴 갖다 썼는데 약간 변형을 해서 썼어. 그러면 또한 발해중앙관청은 합의제기구, 회의체기구가 있다. 뭐 정당성이라는. 그렇지? 그리고 중앙정보부를 대신하는 데서 중정대라는 감찰기구가 있다. 이건 외워. 이건 학생들이 잘 까먹어. 왜 까먹는지 나도 모르겠어. 하여튼 출제위원들도 알아. 이게 잘 까먹는지. 한반도 감사원. 통일신라에 아까 뭐가 있다고? 사정부. 그렇지. 그리고 고려는 어사대. 조선은 사원부. 갑오개혁 때 도찰원. 현재는 감사원. 이러는데 발해의 감사원은 뭐라고 부른다고? 중정대. 중앙정보부를 대신한다. 국정원을 옛날 중앙정보부라고 했어요. 김종필이가 만든. 그래서 중정대. 그렇게 기억하면 돼. 정부 수집기구. 중정대. 그게 감사원이야. 그리고 그러면 대관은 놔두고 지방제도, 오경, 5개 광역시, 15부, 62주, 15부가 지방이야. 그러니까 발해는 도가 15개 도야. 도지사를 도독이라고 그래. 통일신라도 도지사를 도독이라고 그랬어. 도맡아 관리한다.
발해도 도지사를 도독 이랬어. 15부야. 그리고 군사조직 수도 서울에 중앙군 서울을 지키는 부대 10개 10의. 지방은 당나라 제도를 갖다 쓰는데 절충부라고 그래서 그래서 수령이 지휘통수래. 15부는 지방은 기억할 필요 없어. 그냥 10의 이러면 끝이야. 자, 그러면서 발해에서 알아야 첫째가 발해가 우리 민족임을 이거야. 발해가 우리 민족임을.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이 거기 중앙관제야. 뭐 삼성육부치. 정당성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당나라들을 그대로 모방한 건 아니다. 이게 약간 변형을 했어. 그 위에 참 연호하는 데 보시면 중국과 대등에서 외왕내제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무슨 소리냐? 외왕. 밖으로는 왕이라고 그러고 다른 나라하고 상대할 때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발해왕이 왕이라고 그랬고 백성들한테는 내제, 내부적으로는 황제라 하였다. 이 소리야. 가덕부라고 부르긴 했는데 이 고려도 이렇게 고려도 발해 걸 모방한 거예요. 밖으로 대외적인 용어에서는 왕이라고 그러고 백성들한테는 황제라 했고 이런 거예요. 그걸 외왕내제라고 그래. 그게 그 소리야. 첫째 발해가 우리 민족임을, 두 번째 이 중앙관청, 그리고 세 번째 알아야 할 것이 대외관계, 외교사. 하단에 당과 발해와 당과의 관계는 초기에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아. 대립. 그 대립이 상징적인 건주가 무왕이라는 사람이야. 그랬다가 무왕의 아들 문왕 때 친선 관계를 바꿔요. 중국하고. 그래서 대립에서 친선이야. 대립에서 친선. 요게 중요해. 이따 다시 얘기를 할게. 이따 발해왕을 하면서 다시 얘기할게. 자, 그러면서 당나라가 쳐들어올 걸 염려해서 고구려처럼 발해와 당나라 사이에 돌궐죽이 있다고. 그래서 돌궐이라는 친구를 사귀어. 옆 페이지에 보면 지도에 있는데 돌궐죽. 그래서 친선관계. 당나라가 쳐들어온 것에 대한 대비야. 그래 놓고 밑에 신라와의 관계. 대체적으로 사이가 안 좋은 대립. 왜? 나당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신라라는 나라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아. 1년 365일 중에 300일은 사이가 안 좋고 한 60일은 좋아. 그걸 대립이라고 그래. 무조건 365일 사이가 안 좋으면 적대라고 그래. 대립이라고 안 해요. 적대라고 그러지. 대체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야. 대립. 그래서 통일신라와 발해와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사이가 안 좋은 대립이다. 이게 당나라가 이간질을 했기 때문이야. 당나라가 발해하고 신라가 하나로 뭉치는 걸 방해했어. 현재 한반도 주변 국가가 남북한이 통일되는 걸 방해하듯이 한다고. 그래서 그 방해책이 먹힌 거지.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참고표에 발해와 신라와의 대립관계하는 게 있어. 당나라가 시작한 외국인 과거 시험에 한 번은 발해의 시험 응시자를 장원이라고 발표하고 한 번은 신라 응시자를 장원으로 발표하고 당나라 황제의 생일날 발해하고 신라가 사진을 보내면 한 번은 신라 사진을 가까이 앉히고 한 번은 발해 사진을 가까이 앉히고 서로 라이벌을 만드는 거예요. 견제하도록. 그러니까 당나라가 약은 거지. 네. 결국 이게 먹힌 거지. 대체적으로 사이가 안 좋다는 대립. 네. 그러면서 신라 해안가의 노략질이라는 일본하고 친선 관계를 맺어. 적의 적은 친구니까. 발해하고 신라하고 대립, 신라하고 일본하고 대립 이렇잖아. 적의 적은 친구 아니야. 그래서 발해가 일본과 친선 관계를 맺어. 그래서 아까 뭐 일본에 사신 파견하고 이러는 거야. 예? 친선 관계를 위해서. 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야. 발해 두 가지야. 발해와 당과의 관계, 대립에서 친선, 요거. 대립의 상징적인 군주 무왕, 친선의 상징적인 군주 문왕. 요건 이따 다시 얘기를 할게. 그리고 두 번째는 것이 일본과의 관계. 발해와 일본과의 관계. 친선. 왜? 신라 견제치. 만일 신라가 우리나라 치면 너 일본이 신라 쳐라. 이 얘기야. 이런 일이 실제 나중에 벌어져. 그럼 증거가 뭐가 있냐? 발해에서 일본으로 항구가 있어. 동경용원부라고. 일본에서 발해 쪽으로 항구가 하나 있어. 맞서울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걸 동해바다 쪽이니까 동해륙의 척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동해 쪽에 항구가 하나 있다는 점. 그래서 발해에서 무역풍, 계절에 따라서 부르는 거, 무역풍을 타고 봄에 4월쯤 발해, 동경용원부도 일본 쪽으로 배를 타고 손으로 살살 저으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일본의 맞서울이라는 데로 도착을 해요. 그때는 동력, 전기기관이 없으니까 산업혁명 한참 전 얘기 아니야. 그리고 가을에 일본에서 발해 쪽으로 바람이 불어. 일본에서. 그러니까 4월 달에 갔다가 5월 달에 못 돌아와요. 사람 손으로 저어서 오면 태풍만 나면 다 죽어요. 바다에서 태풍이 수시로 일어나거든.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는데 뭐. 그러니까 다 죽어. 그러니까 봄에 갔다가 가을 9월 달에 돌아오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게
뭐 바람의 방향을 이용해서. 그게 사신 파견의 역사예요. 일본과. 그래서 발해에서 일본 쪽으로, 일본에서 발해 쪽으로 항구가 나 있다. 그걸 근거로 본다 이거지. 그래서 외교사에서 할 것이 당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문화, 고구려적 색채 웅장, 발해 문화는 당나라 색채 건실, 당나라 관리에 있다가 도망 나왔으니까 미개한 말갈족한테는 배울 게 없고, 그래서 발해의 예술의 성격, 문화의 색채를 웅장건실이라고 해. 웅장건실.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게. 밑에 기록하는 건 필요 없어. 자, 발해 왕이야. 발해에서 하실 것이 첫째, 우리 민족의 입증. 두 번째, 중앙관제, 중앙정치. 세 번째, 대여관계. 대여관계, 당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이거. 자, 그리고 네 번째, 발해왕인데, 발해왕 중에 알아야 할 왕이 3명이 있어. 2번, 3번, 4번. 2, 3, 4. 요 셋만 알면 돼. 나머지 필요 없어. 발해 고왕, 대주영. 그런 게 별 필요 없어. 발해라는 나라가, 나라 명칭이 진이에요. 원래 발해가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발해라고 명칭을 바꾸게 되는데, 이 고왕 때 밑에 지도를 봐봐. 밑에 지도를 보면 거기 당나라 이렇게 돼 있지. 당나라에서 한반도 땅으로 약간 나온 땅 있지. 그걸 뭐라고 한다고? 산둥반도 이랬지. 그 산둥반도 위에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약간 들어가서 생긴 데가 있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만이라고 그래. 만. 육지가 바다 쪽으로 나간 건 뭐라고 그러고? 저 포항에 있는 데께. 요즘 거기 시끄럽잖아. 물난리 나가. 태풍 때문에. 뭐? 거기 선 보이고 막 이러잖아. 거기 포항에. 호미곶 이러잖아. 곶이라고 그래. 곶. 육지가 바다 쪽으로 나간 건 곶이라고 그러고,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온 건 만이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가 뽀하이만이라고 해서 발해만이라는 데야. 지명이에요. 지명. 원래 발해라는 게. 국가 명칭이 아니에요. 발해만 쪽에 있는 나라다 해서 발해 이러는 거야. 원래 진이라는 나라야. 발해가. 그래서 대조영 거기 보시면 그 얘기야. 그러면서 아들 무왕이야. 자, 이 무왕 때부터 기억해야 되는데 다행히 기억하기 좀 쉬운 측면이 있어. 이 무왕은 무왕이라고 안 내고 이름을 낼 수 있어. 대무예. 무예가 출중해. 그러니까 중국하고 대립이야. 칼싸움 좋아한다고. 인안이라는 연호를 썼고. 자, 무왕에서 아셔야 할 점은 첫째, 흑스말간을 공격하였다. 그 지도를 보시면 흑스말간, 오늘날 러시아 쪽에 우리 민족에 대해서는 흑자가, 우리 민족은 북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북쪽을 상징하는 색깔이 흑색이야. 그래서 우리 민족은 흑색을 안 좋아해. 그럼 흑색 하면 무슨 생각이 나? 흑색 그러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색채 이미지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응? 우리말로 하는 흑색 좋아하더만 순옷이 흑색이야. 옷 사입었대. 뭐 볼 거 없이 검은색이야. 내가 보기엔 그게 그거예요. 무슨 김종국인가 원. 참. 이것도 틀리디야. 이 흑색은 우리 민족은 대체적으로 뭐 죽음하고 연상을 해요. 검은색하고. 검은 저승사자가 검은색 옷 입고 다니잖아. 그 우리나라. 중국은 안 그래요. 중국 애들은 검은색 그러면 공정성 이 뜻이야. 색채 이미지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빨간색 그러면 피 이렇게 연상하잖아. 중국 놈은 빨간색 그러면 뭐예요? 길, 재수조 이래. 그 온천지가 시뻘겋잖아. 우리하고 색깔 감각이 다른 거야. 그게. 색채 이미지가 다르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래서 우리 민족은 검은색에 대한 색깔이 안 좋아요. 흑색, 죽음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그래서 북쪽을 안 좋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흑스말갈 한다고. 흑스말갈하고 사이가 안 좋아. 흑스말갈이 몇 년 전까지 발해한테 꼬박꼬박 세패라 그래서 세금을 바쳤어. 근데 최근 1, 2년은 세금을 안 내. 이 자식들이 마음 편했나? 어렵나? 하고 사람을 시켜서 가봤더니 아이 당나라한테 바치고 앉았더라고. 그러면 흑스말갈하고 당나라 사이에 발해가 있거든. 조만간에 당나라가 손잡고 치겠다는 얘기 아니야. 발해가 바보냐고. 아, 이 자식들이 치겠구나. 당나라가 꼬셨구나. 그래서 흑스말갈을 먼저 치고 당을 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그렇게 발해 대신들한테 얘기했더니 발해 대신들 중에 일부가 반대. 그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친동생이야. 대무의 친동생. 대문예라는 놈인데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동생한테 반대하는 놈을 데리고 너 사령관 시킬 테니까 네가 38,000의 병력을 줄게. 저 흑스말갈 쳐. 이랬어. 그래서 그 대문예가 자기 장인 이마라는 재상이 있어. 이마라는 재상과 함께 돌격 앞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왕, 즉 형의 명령을 받고 나갔다가 배신을 때리고 당나라로 도망을 가버려. 이마하고 같이. 예? 이게 그 옆에 보시면 동생 대문예의 망명사건 하는 거야. 그 형이 열받았어. 사람을 보내갖고 당나라에서 장안상 한복판에서 동생을 죽여요. 자객을 보내가지고. 이게.
그게 흑수말갈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친히 무왕이 흑수말갈을 치고 그리고 장문유라는 장군을 시켜서 732년 중국 땅 산둥반도를 공격하라고 그래요. 장문유가 732년 200척의 배를 갖고 중국 산둥반도를 공격해요. 당나라가 항복하려고까지 했을 때 워낙 막강한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왜? 중국이라는 데는 발해가 고구려거든. 이게 그러니까 고구려라는 수나라 당나라 물리친 놈이 쳐들어온다 이거지. 예. 자, 고기 얘기야. 그러기 위해서 당나라를 치기 전에 흑수말갈을 치고 당나라를 치기 전에 일본에 사신을 보내는 거야. 왜? 우리 발해가 당나라하고 싸우면 틀림없이 신라 당나라 군사동맹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나라가 신라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발해 치라고 그런다. 그럼 발해만 앞뒤로 공격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만일 신라가 우리 발해를 치면 너희 일본은 신라를 쳐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하러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게 727년에 발해 무왕이 일본에 사신 포기하는 장면이에요. 네. 실제 이 얘기가 이루어진다고. 732년에. 그래서 일본에 사신 파견하는 사연이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732년에 결국 장문유가 산둥을 공격해. 그 신라가 발해 땅은 황해도를 공격해. 그런데 발해가 미리 대비해서 잘 격퇴를 해요. 신라가 원래 나당 군사동맹을 맺으면서 아까 내가 뭐라 그러면 대동강 이북 땅은 중국이 갖고 당나라가 대동강 이남 땅은 한반도 신라가 갖고 이런다고 그랬지. 그런데 670년 신라가 삼국통일하면서 그 땅을 인정받았느냐. 대동강 이남은 인정 못 받았어요. 당나라가 인정을 안 해줬어요. 언제 인정하느냐. 조사건으로 732년 저 산둥과 관련된 사건으로 735년에 인정을 해줘요. 대동강 이남이 신라 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이렇게. 자, 여하튼 그런 사연이 있어. 자, 무왕이야. 자, 무왕을 정리할게. 첫째, 그 흑수말과 관련된 대문의 망명 사건. 첫째. 두 번째, 일본의 사신 파견. 세 번째, 산둥 공격. 네 번째, 이게 2008년 국사교과서 개정되면서 새로 들어온 얘기야. 동북방에 여러 세력을 복속시키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북만주 일대 장악.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돼. 북만주 일대 장악. 아까 장성은 흥안령 일대 장악. 이랬지. 여기는 북만주 일대 장악. 이렇게. 누구라고? 무왕. 그렇게 네 가지를 알아야 돼. 무왕. 그래서 중국과 대립관계의 상징적인 군주가 무왕이야. 다행히 이름도 무예요. 무예. 칼싸움을 좋아하나 봐. 한편 그의 아들이야. 그의 아들. 대흠무. 문왕이야. 문왕. 대흠무. 백성들이 흠무에 맞지 않았나 봐. 존경에 맞지 않았나 봐. 이 대흠무라는 사람, 문왕은 이 연호가 대흥이요. 크게 흥하는 쪽으로. 큰 대자. 크게 흥하는 쪽으로 해서 대흥. 나중에 보력이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문왕에서 기억할 것이 연호야. 첫째가 대흥이라는 연호. 자, 이게 연호 세 번째 나온 연호야. 내가 연호는 총 5개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세 번째 나왔어. 한반도 최초 연호 광개토대왕의 영락, 신라 법흥왕의 건원, 그리고 발해 문왕의 대흥. 이렇게 세 가지야. 2개 더 남았어. 자, 그 대흥이란 크게 흥하는 쪽으로 이렇다는 얘기지 전성기가 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야. 전성기로 나아간다, 가고자 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발해 문왕은 전성기 군주는 아니야. 전성기 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야. 8세기 중후반에. 첫째, 문왕은 연호를 알아야 돼. 대흥. 그러면서 이 문왕은 약어요. 꼭 군사 대결만이 대결은 아니다. 경제 외교적인 대결도 대결 아니냐. 그러니까 주변 국가하고 경제적으로 친선 관계를 맺어서 국력 대결을 하자. 경제적인 부를 갖고 대결을 하자. 이렇게. 주변 5집단하고 친선 관계를 맺어.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당나라와의 친선 관계에서 조공도. 이 만주를 통해서 당나라 수도 장안도까지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압록강에서 배를 타고 산둥반도를 거쳐서 당나라 수도 장안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걸 압록도라고 부르는데 압록강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이렇게 육지로 가는 길, 배로 가는 길, 당나라 수도 장안에 가는 2길이 있어. 그리고 거란 가는 길, 거란도, 일본 가는 길, 일본도, 신라 가는 길, 신라도. 이렇게 5군데 교류 통로가 있어. 이걸 오교류도라고 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거 다 기억할 필요 없어. 그냥 주변과 친선관계 이러면 끝이야. 문왕은 주변 국가와 친선관계를 맺었다.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다. 이게 대립을 하지 않고. 그럼 백성이 편안하지. 전쟁이 없으니까. 그래 백성이 존경했나 봐. 첫째로 할 것이 대응. 두 번째 주변 국가와의 친선. 그러면 세 번째 지배체제 정비야.
문왕이니까 문, 국립대학 주자가문 설치. 그리고 수도를 상경용천부로 천도. 수도를 앞으로 빼는 거예요. 위쪽으로. 왜? 거란족이 찝쩍거리거든. 그러니까 뒤로 빼야 되는데 뒤로 안 빼고 오히려 거란족 쪽으로 수도를 빼요.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거지. 적극적으로. 와라, 붙자 이거야. 그러니까 거란이 겁먹어서 못 쳐들어와. 똑똑한 군주야. 참. 예. 그게 상경용천부로 수도 천도야. 적극적 대외 정책을 해요. 예. 문왕이야. 지배체정비. 문, 학문으로 유명해.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발의 딸이 최소한 4명은 있어. 더 있는지는 모르겠고. 둘째 딸이 정혜공주. 그리고 정혜공주보다 26살이 적은 정효공주. 넷째 딸. 거의 한 세대가 차이가 나. 예? 엄마가 둘 다 틀려. 아버지만 갖고. 정혜공주, 정효공주. 둘째 딸 정혜공주. 넷째 딸 정효공주. 이래. 거기 정혜공주 무덤. 일제 때 발견되고 정효공주 무덤은 1980년에 발견했어요. 러시아가. 거기 아파트 지라고 땅 파다가 발견했어요. 그런데 정혜공주 무덤은 고구려적 냄새가 많이 나고 무덤 안에. 그리고 정효공주 무덤은 당나라 냄새가 많이 나고. 이래. 저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둘째 딸 정혜공주는 할아버지가 왕이던 시절에 10대, 20대를 보낸 거. 어린 날을. 사람이라는 건요. 10대, 20대 보고 배우고 느낀 걸 갖고 평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대 때, 10대는 지나갔으니까 틀렸고 10대, 20대 때 많은 경험을 해. 직접 경험을 하든 간접 경험을 하든. 간접 경험은 남한테 들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책에서 볼 수도 있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직간접 경험을 갖고 평생 사는 거야. 사람이라는 게. 10대, 20대 때 보고 배우고 느낀 걸 갖고 한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걸 갖고. 그러니까 10대, 20대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해요. 직접 경험을 못할 상황이면 책을 통해서라도 경험을 해야 돼. 남한테 들어서라도 경험을 하든 간에. 그걸 갖고 이평생을 살아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둘째 딸 정혜공주는 할아버지가 왕이던 시절에 젊은 날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중국하고 대립관계 아니야. 누구요? 무왕이라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무덤이 고구려적 색채가 강한 거야. 모주림 천정구주로 유명한. 그렇다고. 아까 모주림 천정구주 하는 게 대표로 이 사람 무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넷째 딸은 26살 밑이라고 그랬잖아. 한 세대 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던 시절에 어린 날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중국과 무슨 관계를 맺는 사람이야? 친선 관계를 맺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무덤에 당나라 색깔이 많아요. 당색채가. 예? 그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정혜공주는 고구려적 색채가 강하고 무덤이 넷째 딸 정혜공주는 당색채가 강하다.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아에요 해봐. 해 다음에 효야. 해가 앞이고 정해가 앞이고 정효가 뒤어. 모르면 그 수밖에 없지 뭐. 그래도 몰라? 그럼 틀려야지 뭐. 나중에 문화사에 보면 정혜공주 무덤 얘기가 나와요. 다시 나와. 자, 이게 문왕이야. 문왕은 첫째 대응이란 연호. 두 번째 주변과의 친선. 세 번째 지배체제 정비. 가장 상징이 국립대학 주자감을 설치하고 그리고 상경용천부의 수도천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정혜공주 구분하는 거. 이게 문왕이야. 가장 중요한 게 문왕이에요. 문왕. 발해 정치사에서. 자, 그걸 배경으로 해서 9세기 전반에 그 밑에 수도천도 참고로 보시고 9세기 전반에 선정을 베푼한 선정을 베푼한 그러니까 전성기 군주라는 얘기지. 그래 어지린자를 써서 대인수. 다행히 이름도 기억하기에 좋아. 중국하고 대립하는 군주 대무예. 무예를 좋아한다. 백성이 친선관계를 맺으면서 존경했다. 흠무. 그렇지. 그리고 선정을 베풀었다. 어지린자 인수. 그렇다고. 자, 그 선왕에서 하셔야 할 것은 세 가지. 첫째, 오경 15부 60부제라는 지방제도 완성. 지방제도가 완성이 돼야 중앙주권이 완성이 되는 거야. 지방제도 완성. 그리고 두 번째, 요동진출. 그리고 세 개라고 했지. 하나는 문제풀이반에 가서 얘기해. 지금 얘기하면 까먹는데. 내가 또 얘기를 안 할 수 있어. 바빠서. 발해라는 나라를 세운 게 누구야? 대조영이지. 대조영의 친동생이 있어. 대야발이라고. 요 앞에는 대조영계들이 왕을 하는데 요 선왕에서부터는 대야발계가 왕을 해. 망할 때까지. 그 대조영 동생 집안이 왕을 한단 말이야. 그 대야발계라고 그러는데
지금 얘기해봐야 어차피 여러분 기억 못해. 그런 게보다가 넘어가. 문제 풀 때 다시 얘기를 할게. 두 개라고만 할 걸 참. 그냥 거기 해동성국, 오하이만, 바레만 동쪽의 성스러운 국가, 뭐 그런 정도 기억하든가. 애왕은 필요 없어. 나라 말아먹어서 해석하셔. 별 필요 없어. 몰라도 돼. 예. 단 바레도 거라나 이 가야하고 똑같아. 일찍 망했어. 일찍 망해서 문화재를 보여주고 시험 낼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 바레 석등. 저게 광개토대왕 비문 높이야. 6.7m. 광개토대왕 6.8m거든. 그리고 돌사다상. 그리고 서로 다른 두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계신다는 이불병자상. 현재 일본에 있어요. 현재 원본은 일본에 있고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건 복제품이야. 예. 이 도자기야, 도자기. 조그만 도자기야. 이게. 서로 다른 두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계신다는 도자기야. 그리고 이 공무원 책자에는 없는데 한국사 책에는 이게 나와요. 이게 아주 유명하거든. 발해 영광탑이라는 이 흑탑이야, 흑탑. 이걸 이 전탑이라고 하는데, 전탑. 발해 영광탑이라는 전탑이에요, 전탑. 거기다가 전탑. 전이 뭐예요? 벽돌전자예요, 벽돌탑. 벽돌로 만든 탑. 발해 영광탑. 현재 지금도 있어요, 발해 지역에 가보면, 만주 지역에 가보면. 여기서 보여주면 발해 석등이야, 가장 대표적인 게. 발해 석등.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문화재. 지금도 물론 있어. 자, 이게 고대 정치사 6장면이야. 첫째, 고대 국가의 성격, 중앙집권. 그렇지. 그리고 삼국시대 신라, 상대는 한강을 놓고 대립하는 거. 중대, 왕권 전제와. 그 앞잡이가 누구라고? 육두품. 상징유문을 뭐라고? 만파식적. 얘기야. 하대는 뭐? 혼란. 뭘 낸다고? 개혁 추진 세력. 누구? 육두품. 최치원. 낸다고. 다음, 일찍 망한 가야사. 일찍 망한 발해사. 이렇게 6개. 고대 정치사가 신라를 기준 천년사가 그렇다 하는 얘기야. 그 다음 넘겨서 고대 경제사. 경제사 3개. 30분 남았는데 30분이면 경제사 3개 잘하면 할 거야. 잘하면. 못하면 많은 거고. 44쪽 고대 경제. 제가 전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선사에서 고대까지는 부의관심이 어디에 있다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요? 노동력이야. 이게 경제 그러면 뭐? 노동력이 답이야. 이게 노동력이 가장 중요해. 자, 일단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삼국경제. 왕토. 이건 별 필요 없어. 대한민국 땅덩이 임금님 거다. 이건 그냥 하는 얘기야. 예, 세금 받으려고 하는 소리고. 자, 거기 세금 받으려면 이 세금 받을 근거를 확보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고구려라는 나라는 경무법이라고 해서 밭 1항의 개수를 쳐서 세금을 부과를 해. 이게 일본식 표현인데 이게. 이걸 1항이라고 그래. 이걸. 물 빠지는 배수로는 고랑이라고 그러고. 한다고? 요 개수를 신다는 얘기. 요 개수를 쳐서 세금을 부과해. 고구려라는 나라는 북쪽에 있으니까 주로 밭이란 말이야. 밭 1항의 개수를 쳐갖고 세금을 부과해. 백제는 씨 뿌린 양, 씨앗. 한 가만이냐 두 가만이냐 된다고. 씨앗 양을 갖고 세금을 부과해. 이걸. 그래서 거기 두락제, 우리말로는 두락제 이러는데, 풀어서 마지기 이러는데, 중요한 건 신라예요, 신라. 신라. 예. 다른 건 몰라도 신라는 알아야 돼. 결부법이라고 해요, 결부법. 이 결부법은 땅 크기, 면적이 아니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 수확한 양. 수확량에 의거한 거예요.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신라의 세금 부과 기준 결부법. 이건 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까지 쓰는 거예요. 결부법이라는 게. 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까지 쓰는 게 결부법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원래 단위가 이런 건데 결부속파학이라는 건데 이걸 뭐라고 그래? 우리말로 한 움큼 이런다고. 손바닥으로 잡는 힘을 뭐라고 그래? 악력이라고 그러잖아. 손바닥 딱 떠서 장악력 이러지. 아이고, 이게 1악이야. 한 움큼이야, 한 움큼. 1악이 10개가 있으면 10악이지. 10악은 1파야. 10파는 1속, 10속은 1부, 10부는 1결 이러는 거야. 이게 복잡하니까 우리만 얘기하는 거야. 결부 이러는 거야. 이게 결부법 이러는 거야. 이게 1결이란 땅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확량이야. 조선조를 기준으로 하면 1결이란 면적을 갖고 얘기하면 자갈밭은 14,000평 정도 돼야 300두를 수확해. 300만. 300두를 수확하는 걸 1결이라고 그래요. 기름진 땅, 아주 재수없는 땅은
2,700평이면 300도를 수확할 수 있어. 그러니까 땅 크기는 3,000평에서 14,000평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 서너 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면적 갖고 따지는 게 아니야. 300도 수확하면 무조건 1결이야. 땅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1결이란 수확량에 의거한다. 1결은 300도 수확하는 걸 기준으로 한다. 두라는 건 일본식 표현하면 말이야. 왜 쌀 한 말, 두 말 이러잖아. 말을 한자로 두 그런다고. 그걸 알아야 돼. 그걸. 결부법, 수확량에 의거한다. 면적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삼국사회가 세금을 거는데, 세금 거는 걸 거둘 수 취할지 해서 수치라고 그래. 거둬서 취한다. 이래갖고 한자로 수치를 한다. 이런다. 자, 그 첫째 할 것이 경제사에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첫째 할 것이 거기 조세하는 사료야. 사료 해석이야. 사료 해석. 자, 거기를 보시면 세란 사람한테 받는 세금. 사람세, 인두세, 사람세. 오늘날은 그런 거 없지. 사람세는 포, 목, 배, 목, 무명, 3배와 무명, 5필에 곡식 5섬을 내라. 사람은. 그리고 조는 이거 토지야, 토지. 물론 토지세, 토지 가진 놈만 내는 거. 토지세는 잘 사는 집이 한 섬. 그 다음 집 중호지요. 중호가 7두 7말. 하오, 못 사는 집은 5두 5말을 내라. 자, 수나라 역사서 고구려 조항에 고구려가 잘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첫째, 세의 부담이 커, 조의 부담이 커. 세가 압도적으로 크죠. 거기 세를 밖으로 빼서 부담이 크다. 딴, 노동력 중시사회. 노동력이 중요시하는 세야. 그래서 세에다가 세금을 크게 때리는 거야. 토지 중심 경제가 아니라고. 예? 노동력 일손 중심 경제. 예? 자, 그런데 토지를 보시면 상호 한 섬, 그 다음 중호 7말, 하호 5말. 이건 사는 정도에 따라 좀 차이를 뒀지. 그걸 뭐라고 그래? 형평성 고려. 조세의 형평성 고려라고 그래. 잘 사는 집은 많이 받고 못 사는 집은 적게 받고. 오늘날도 그러잖아. 형평성을 고려한단 말이야. 누진과세라고 해서. 자, 다음. 주나라 역서서 백제조항에 세는 포목, 명주실, 쌀을 내었는데 이건 필요 없어. 현물로 받았다. 필요 없고. 풍년, 흉년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다. 이것도 조세의 형평성 추구야. 많이 수확할 땐 많이 받고 적게 수확할 땐 적게 받고 한다고. 거기 풍해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다가 에다가 조세의 형평성 추구 이러는 거예요. 백제도 나름대로 합리적이었던 모양이야. 자, 다음 역시 백제조항. 2월에 한수 북주, 한수는 한강이야. 한강 북쪽에 15세상 된 자를 징발하여서 하나문해성 성곽수리에 이용한다. 이게 소위 구격이라는 건데, 그런데 거기서 아래 것은 15세야. 통일신라 고려조선은 16세의 남자를 데려다가 일을 시켜요. 16세부터. 근데 삼국시대만 희한하게 15세야. 그러니까 처음엔 오기 잘못 쓴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고구려도 15세라고 나오더라. 고구려도 북한에서 자료가 나오는데, 그래서 아하, 삼국은 왜 그런지 몰라도 15세부터 노동력 징발의 대상이구나 하는 거야. 이게 통일신라 때 16세로 올라가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게 15세라는 점이 좀 특이해.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돼. 그렇게 세 가지. 첫째, 세와 조의 구분에서 세의 부담이 크다. 이는 노동력 중시사회를 입증한다. 그리고 토지세도 합리적으로, 즉 이 조세의 형평성을 추구했다. 그리고 백제도 풍우에 따라서 조세의 형평성을 추구했다. 얘기야. 노동력은 15세 이상 된 자를 징발하였다. 그 밑에 공납. 공납은 오늘날 없는 세금제도인데 임금님 드셔보십시오 하고 현물을 바치는 제도야. 조선까지는 있었는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있던 거야. 오늘날은 없어졌지만. 그리고 역은 좀 아까 얘기했어. 15세 이상 된 남자를 얘기를 했고, 그 밑에는 아까 떠든 얘기니까 별 필요 없고, 거기 포인트는 그 사료 해석이야. 사료 해석. 첫째 할 것이 사료를 해석하는 능력이야. 다음 옆에 45페이지 식생활. 이것도 별 필요 없어. 먹고 사는 얘기. 농업. 이것도 사실은 별 필요 없는데 이거 앞에 다 얘기한 거야. 철제 농기구 우경장녀. 누구? 신라 지증왕. 그렇지? 이는 뭘 가져온다고? 생산력 증대. 다른 말로 수확 증가. 쉬운 말로. 그런 정도야. 나머지 얘기는 별 필요 없고. 그리고 수공업 상업. 이것도 그냥 참고 정도지 별 필요 없어. 거기 상월법 보시면 아까 한 얘기야. 5세기 반 소지왕 때 경주 동쪽에 시장을 열었다. 시사. 그걸 다른 말로 동시지. 경주 동쪽의 시장. 그 다음 왕인 지증왕 때 경주 동쪽의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이 세웠다. 동시전. 이랬어. 소지왕은 경주 동쪽의 시장. 지증왕은 동시전. 이러는 거야. 통일이 되고 난 뒤에
경주 남쪽, 경주 서쪽에도 시장이 열려. 서신암시가. 효소왕이라는 사람 때.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기억 못해도 저건 좀 기억을 하셔야 돼. 소지왕 시장 설치. 기증왕 시장 감독관청 동시선 설치. 이렇게. 자, 그러면서 여섯 번째. 이 낭랑이 고구려 미천왕 때 낭랑이 멸망되고 난 뒤에. 저게 무슨 소리냐? 낭랑이 중국이 세우는 거야. 한나라가. 그러니까 중국 제품이 낭랑까지 들어와 있어. 평양 외곽까지. 그럼 굳이 중국까지 선진 문화인 중국 제품 사러 안 가도 돼. 왜? 낭랑 가면 다 있으니까. 근데 그 낭랑을 고구려가 없애버렸어. 그러면 중국 선진 문물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국까지 가야지. 그 소리야. 낭랑이 멸망하고 난 뒤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국하고 국제적인 무역을 하게 되었다. 이 소리야. 낭랑이 망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 삼국의 국제무역 발달이야. 삼국의 국제무역 발달. 거기 설명이 그 뜻이야. 응? 그중 신라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보면 한강을 장악하기 전에는 고구려가 강할 때는 고구려를 통해서, 백제가 강할 때는 백제를 통해서 중국 물품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진흥왕 때 한강을 장악하고 난 뒤 경기도에 당항성이나 항구를 만들고 난 뒤에 직접 무역을 해. 자기네가 배 타고 직접 가요. 산둥반도로. 한다고. 그것만 알면 돼. 한강 장악 이후에 어디를 통해서? 당항성을 통한 직접 무역. 한강 장악 이후에 진흥왕 당항성을 통한 직접 무역.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수출품, 수입품 이러는데 이건 나중에 할게. 나중에 다 나오면 모아서 한꺼번에 얘기할게. 그리고 고구려는 육지국가라 무역항이 없어요. 백제는 일본과의 무역항에 전라남도 저 끝에 영암에 일본과의 무역항이 있어요. 신라는 방금 전에 얘기한 진흥왕 때 당나라와의 무역항인 당항성이라는 게 나와. 그럼 통일신라는 어떻게 하냐? 통일신라는 저 항구를 다 쓰는 거야. 일본과의 무역에 영암을 쓰고 중국과의 무역에 당항성을 쓰고 이렇게 써.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경주 외곽, 경주 밑에다가 서양 중앙아시아, 이슬람까지 드나드는 국제적인 무역항이 있어. 그게 뭐요? 울산항이라는 데. 울산항. 통일신라. 나중에 보면 나와. 울산항. 원래 이름이 개운포라는 데인데 울산항은 지금 부르는 말이고 이 국사교과서 쓴 놈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시 용어를 안 쓰고 요즘 용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울산항 이라는 거야. 원래 옛날 사람 울산항이라고 안 했어. 개운포라고 불렀어. 개운포를 지금 사람들이 울산항이라고 하는 것 뿐이지. 이따가 통일신라 조항에 보면 나와. 그리고 삼국시대 귀족과 농민생활. 저건 별 필요 없어. 귀족 잘 먹고 잘 살아. 백성 못 먹고 못 살아. 이게 답이야. 어떤 나라든지. 신라든 고려든 조선은 필요 없어. 지배층 잘 먹고 잘 살아. 백성 못 먹고 못 살아. 이게 답이야. 항상. 예. 자, 다음 통일신라. 한 장을 넘겨서. 통일신라. 자,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 첫째, 삼국의 수치 해석. 그거 하나밖에 안 했어, 아직. 자, 통일신라의 경제정책. 거기 경제정책의 목적, 피정민의 갈등 해석. 그거 필요 없고. 경제의 특징. 거기 노동력과 생산자원의 조사 이러는데. 그 밑에 보시면 수치. 수치는 아까 떠들었으니까. 통일신라 봐봐. 역 16세에서 60세의 남자. 이렇게 돼 있지. 삼국시대는 15세인데. 그게 차이점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알을 것이 신라 촌락문서예요. 세 번째 알을 것은 옆에 47페이지 토지제다. 이렇게 세 개야. 이렇게. 자, 그중 신라 촌락문서예요. 신라 촌락문서는 옛날 고외대 내가 옛날 사람들이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가직 이런 거는 옛날 용어를 많이 쓴다고. 민정문서. 이건 일본 측에서 하는 말이야. 우리 표현이 아니야. 백성의 정세를 알려주는 문서 이 뜻인데 우리나라는 그 신라 촌락문서라고 부르지 민정문서라고 안 써. 그 옛날 책에는 민정문서라고 했거든. 그걸. 일본 놈이 쓴 걸 그대로 써먹었거든. 근데 용어를 바꿨어. 바꾼 지 20년이 넘었어. 그러니까 민정문서라고 나올 수도 있어. 신라 촌락문서. 이거 어디 인구조사사라고? 청주 인근의 4개 마을에 관한 서원경. 당시 신라는, 통일신라는 청주를 서원경이라고 했어. 5경 중에 하나. 청주 인근의 4개 마을에 관한 인구조사사야. 현재 4개 마을이 어딘지를 몰라요. 하여튼 청주 외곽 어디인 것 같아. 4개 마을에 관한 인구조사서야. 그런데 이 신라 촌락문서가 현재 어디에 있다고? 일본에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게 아니야. 일본에 있어. 자, 그 신라 촌락문서에서 아시아 사항이야. 거기 신라 촌락문서 괄호 열고 755년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게 삼국시대 신라야, 통일신라야? 755년이면. 676년 삼국통일하니까 8세기면 통일신라지.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 문서야. 삼국시대 신라가 아니야. 그렇게 장난칠 수는 있죠. 예. 자, 신라 촌락문서. 어서 청주 인근의 서원경 인근의 4개 마을에 관한 인구조사서로 현재 일본에 있다요.
일본 천안가 보물창고에 있어. 쇼쇼잉이라고. 그거 칠지도 있는 데 있어. 목적, 노동력을 확보하고, 저게 노동력 중시사회를 입증하는 거야. 그리고 생산자원 조사, 이게 국사교과서 표현인데 내가 말을 바꿔놔서 조세기준 마련, 세금 받을 근거. 뭐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세금을 때릴 거 아니야. 세금 받을 근거를 조사했다. 이게. 물론 노동력을 중심으로. 그런데 이 문서의 작성자는 지방세력자인 촌주야.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동네 유지야. 이 문서를 작성해주고 약간의 토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작성의 원칙이 3년마다요. 자, 거기다 괄호 열고 앞으로 3년이 나오면 무조건 백성들이 무식하거든. 조선조에 3년에 한 번씩 과거를 봐요. 그럼 내년이 과거 보는지 안 보는지를 몰라. 백성이 무식해서. 그래서 딱 고정을 해버렸어. 어떻게 고정했냐. 3년이니까 동양의 날짜 계산법에 10간 12지라는 게 있다고. 10간은 갑을병정무 기경신임기 10진법에 올리고 12지는 여러분 아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거요. 동물. 자는 쥐띠예요. 묘는 토끼띠에, 오는 말띠에, 유는 닭띠에. 아, 올해가 닭띠다. 아, 올해 과거 있구나. 백성들이 이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3년 그러면 무조건 이거야. 신라가 됐든 고려가 됐든 조선이 됐든 무조건 3년 그러면 자묘우유야.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이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런데 호, 집에 대해서 이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여기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라고 했지 남녀의 구분이 없어. 그러니까 여성과 노비도 포함된다는 얘기야. 사람을 9개 등급으로 구분했어. 많은 집, 적은 집.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노동력이 중요하니까 개인별 바코드를 둬. 집에다가 등급을 내고 개인별로 또 등급을 내. 예? 오늘날은 이런 짓 안 하잖아. 왜? 오늘날은 노동력 중시사회가 아니거든. 그래서 인구수, 사람에 대해서 등급을 냈다. 성별, 남성이나 여성이냐. 이게 무슨 소리야? 여자도 세금 냈다는 얘기지. 그렇잖아? 남자만 세금 내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런 말 안 하지. 16세 이상의 남성 이러고 말지. 그러니까 남녀야. 연령별, 나이가 몇 살이냐. 사람은 6개 등급제야. 6, 9, 54, 54개 등급제지. 엄밀하게 얘기하면. 왜 이랬느냐? 거기 호구수, 인구수. 그걸 묶어. 뭐? 노동력 중시사회. 그래서 노동력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한 거예요. 호,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한다고. 사람, 남성이나 여성이나 나이가 몇 살이냐. 왜? 성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노동력에 차이가 생기거든. 이렇게. 그래서 호구수, 인구수를 묶어서 노동력 중시사회. 이렇게 쓰라고. 그 이외에 노동력을 가진 소말, 이런 거, 가축수, 사과나무, 배나무, 뽕나무, 유실수, 열매 맺는 거. 이것도 세금 부과의 대상, 수치 대상. 이게 신라 촌랑 문서야. 밑에를 참고로 해서. 그게 두 번째 하셔야 할 사항. 포인트는 노동력이야. 다음 세 번째, 마지막. 통신라의 토지제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서 새 시대가 열렸어. 그래서 신문왕이 새 시대가 열렸으니까 구약 성경을 집어던지고 신약 성경을 봐라. 이런다고. 그래서 통신라의 토지제도를 뭐라고 하냐? 신약 성경 이라는 거야. 그냥 이렇게 외워 이거. 한반도 토지제도가 총 10개인데 그중 3가지야. 신약 성경. 신문왕이 나한테 충성을 맹세한 관리에게 토지를 주노라. 관료에게 토지를 지급한다 해서 이걸 관료전 지급. 이래놓고 귀족이 갖고 있던 토지를 없애. 그걸 노급이라고 그래. 노급을 폐지하였다. 노급 폐지. 자, 그러면 여기 토지를 보면 관료전 이렇게 끝나는 게 있고 여기는 녹읍 이러잖아. 삼국시대 칸에 내가 해놨었는데 전이라는 토지하고 읍이라는 토지가 달라요. 토지에 전은 조세를, 토지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만 줘. 세금 받아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걸 수조건이라고 그래. 앞으로 토지를 줬다 그러면 무조건 수조건 줬다야. 신라가 됐든 고려가 됐든 조선이 됐든. 그러니까 국가가 공무원한테 토지 줬다 그러면 아,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건 월급이 아니에요. 월급은 따로죠. 월급은 따르고 이건 일종의 품위유지비야. 이거는 안 줘도 돼, 사실은. 이건
지배층으로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게 품위주의 줄 테니까. 지배층이 월급 갖고 못 먹고 못 살면 부정부패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정부패하지 말아라 하고 주는 거예요. 일종의 품위주의를 주는 거야. 이걸 조를 토지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 누구한테? 자장농한테. 국가한테 토지세 내야 되는 사람한테. 건물 가진 사람이 건물세 내지 건물 없는 놈은 건물세 안 내. 그렇지? 건물세를 내듯 토지를 가진 사람한테 토지세를 받아서 너 품위주의로 써라. 이 소리야. 국가가 어디 땅 지정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 자장농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국가가 여기 있는 사람은 세금을 걷어서 왕실 경비로 써. 왕 내가 쓴단 말이야. 나 놀고 먹는데. 여기는 관리 급료 주는 데 써. 월급도 줘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수조권을 주는 거야. 요 두 명한테 수조권 받아서 너 가져. 이런단 말이야. 얘가 승진했어. 그럼 얘 추가. 또 승진했어. 얘 추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걸 수조권 지급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일종의 품위주의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신라가 됐든 고려가 됐든 조선이 됐든 뭐 토지 줬다 그러면 수조권 줬다는 얘기지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준 건 아니야. 세금 받아먹을 수 있는 권리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 받아먹을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거를 전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수조권 행사권을 주는 거야. 그거를 읍은 물론 수조권도 줘요. 앤드 그 자장농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 먹을 수 있어. 노동력 징발권까지 있어. 그러니까 이 땅이 더 좋지. 예? 노동력 징발권이 있어. 수조권뿐만 아니라 노동력 징발권까지 있는 토지를 읍이라고 불러요. 이 읍에는 두 가지가 있어. 노급이라는 게 있고 시급이라는 게 있어. 노급은 귀족한테 지급한 거야. 품위주의로. 시급은 밥식자야. 밥 먹고 살아라 해서 국가에 공로를 세운 자한테 지급한 거야. 그건 공무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게 공로자에게 지급한 거야. 이게 노급 시급이야. 노급은 고려 태조 왕건 때 없어져. 고려 태조가 폐지하고 시급은 조선 세조가 폐지해. 세조 때 없어져. 그래서 특히 노급이 대체적으로 오늘날 본관이 되는 거야. 청주한시, 청주를 본뿌리, 본관으로 이러는 거야. 고려 태조 때. 왜? 청주한시는 원래 고향이 어디냐? 저 충주야. 청주가 아니에요. 충주대학교 옆에가 주덕이라는 데가 있어요. 원래 주덕 사람들이야. 저 충주 사람들이야 원래. 그런데 상당군이라고 저 청주 땅 외곽에 저 상당군이라는 데가 있잖아. 여러 번 하기엔 상단산성. 거기 땅을 세금 받아 먹어라 하고 준 거야. 그래서 거기를 세력 근거지 삼아서 거기를 본뿌리에서 뭐가 됐다고? 본관 이렇게 된 거야. 예? 저 노급의 변형이 오늘날 본관이야. 이 경주김 씨한테 경주 땅 이런 식이야. 파평윤 씨한테 파주 땅을 이게 파주가 파평이거든. 그게 노급시급의 얘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 읍이지. 노동력 징발권. 이건 고려 태조 때 노급제도가 사라지고 조선 세조 때 시급제도가 사라지고 자 신문왕 나한테 충성을 맹세한 관리한테 수조권을 주느라 관료전 이래놓고 노급은 없애. 노급제도를 없애버려. 그러니까 귀족의 경제력을 죽이는 거지. 귀족한테 준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시급은 제한을 해요. 없애면 안 돼. 왜? 그럼 국가에 공로를 안 세우니까. 그렇다고 시급은 제한. 수량을 줄여요. 청주시장하고 청주의회 의장이 반역을 도모하였다. 내가 지나가다 들었어. 그러면 안 일러. 신고 안 해. 왜? 반대급부 가면 뭐하러 신고해? 그런 게 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급준데 신고하지. 그러니까 시급은 없애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공로를 안 세우거든. 이게. 그러면서 그의 아들 성덕왕 한술 더 떠. 장정에게 성덕왕 밭을 주느라 정전. 제가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랬냐? 토지를 준 건 아니다. 그치? 말만 국가가 자장농한테 그래 그거 네 땅이다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준 건 아니야. 국가 입장에서 줬다고 한 것뿐이야.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의 농민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를 인정해 준 거예요. 농민 지배 강화야. 다른 말로 하면 왕에게 충성을 해서 왕권 강화야. 그럼 얘는 왕권 강화야 약화야? 신문왕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왕권 강하거냐 약하거냐? 강화야. 이 두 개는 왕권 강화야. 그런데 그로부터 30년 뒤에 누가 약간만 큰 소리를 쳐도 경기를 하는 경동왕이 났나 봐. 얘가 개혁을 하는데 실패했다 이랬지. 그 실패의 근거가 여기 있어요. 뭐 노급이 되살아나. 노급 부활. 귀족의 땅인 노급이 되살아났대. 그럼 귀족 세력 강화가 되는 거지.
귀숙세력이 강하다는 얘기는 왕권 약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신라가 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그냥 머리 글자를 떠서 신약성경 이렇게 기억하면 돼. 통신라의 토지는 단 포인트가 뭐라고? 읍이에요. 읍. 노동력 징발권까지 있는 토지를 읍이라 한다. 이러는 거예요. 자장농이 토지세도 주고 전쟁 시 전쟁이 발발하면 뭐 토지세를 내는 집에 무기 들고 찾아가야 돼. 그러면 토지세를 걷는 되게 귀족 공무원이 장군이 돼서 그 사람들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킬 때는 부하로 삼았겠지. 예. 그래서 노동력 징발권까지 있어. 읍이라는 건 그게 포인트야. 이게 핵심이 그거야. 그 세 가지가 핵심이야. 자, 그게 3번 경덕왕, 그 밑에 통일신라 소송왕 북학생에게 노급을 지급하였다. 청주 땅을 줬다. 그런데 이 청주가 여기 청주가 아니야. 청자가 틀려. 여기 청주가 아니고 경상도 진주야. 경상도 진주라는 뜻의 청주야. 여기 청주가 아니야. 충청부터 청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료에 보면 청주를 지급했다 그러는데 그 청주를 이 충청도 청주로 오해하면 안 돼. 그 밑에 통일신라의 경제활동 별 필요 없어. 그냥 어차피 이건 뒤에 나오면 다 다시 해야 돼. 고려조선에 같은 얘기가 계속 다시 또 반복돼서 나온다고. 거기 수공업 밑줄 친 거 있어. 수출품, 수입품. 수출품은 그들이 원해서 우리가 내보낸 거니까 별 필요 없어. 걔들 필요한 거야. 수입품이 우리가 필요한 거지. 수입품에 들어오는 게 당나라에서 나전치기라는 게 들어와요. 이 나절기는 나중에 얘기를 할게. 나중에 보여줘가면서 얘기를 할게. 지금 말로 하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 견여. 그치? 백견이 불여일 행이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동하는 게 기억에 오래 남아 원래. 백문이 불여일 견여. 100번 듣느니 한 번 보여주는 게 나아. 이따 나중에 수출품 수입품 다 나올 때 그때 한꺼번에 얘기를 할게. 다시. 저는 그냥 지나가 일단. 그리고 상업은 앞에서 얘기를 했고 대무역. 당나라 무역 어쩌고저쩌고 수출품 수입품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자, 그 밑에 보시면 신라방. 신라방은 신라인의 집단 거주지. 방이라는 게 지역, 지점, 땅 이 뜻이야. 한자로. 나중에 방자가 또 나올 텐데. 아이고.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 랜드야. 랜드. 아일랜드, 핀랜드. 지역, 지점, 땅 이런다고. 이태리어로 하면 리아. 이탈리아, 불가리아 이러잖아. 그리고 페르시아, 이란. 페르시아 말로 하면 스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이게 전부 다 한자로 하면 방 이거야. 지역, 지점, 땅 이때야. 신라인의 집단 거주 지역, 신라방 이런다고. 송악상인의 지역, 송방 이래. 나중에 조선에 가보시면 그게 방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대전에 탄방이라는 게 있죠. 참숯. 참숯 만드는 지역에서 탄방. 둔산동 바로 옆에 탄방동이라는 동네가 있어. 예? 아, 그 탄방동이 어디냐? 망이망소가 난 일으킨대요. 공주가 아니고 대전이 옛날 공주 관할이거든. 공주 관할에 얘기야. 그러니까 대전시 탐방동이라는데 지금. 책자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공주 이러지. 옛날 공주부 소속이거든. 대전은 1914년에 나온 도시고 일제 때 나온 도시야. 100년밖에 안 됐어 이제. 자, 그게 신라방 얘기야. 어디에 있었다고? 산등반도하고 양중강 하류에. 산등반도에서 양중강 하류까지 쭉 퍼져 있었어. 신라인들이. 무역하고 관련해서. 산등반도에서부터 양중강 하류까지. 그게 산등반도 때문에 좀 기억을 하셔야 돼. 내가 그걸 설명하는 이유가 산등반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산등반도 때문에. 그리고 신라소가 있고 신라관이 있고 그리고 발에다가 내가 밑줄 쳐냈는데 발해관. 이 발해관은 발해 사신이 묵어가는 숙소인데 신라 사신이 묵어가는 숙소 바로 옆에다 지어놨어. 누가 줬냐? 당나라가. 왜? 발해 꼬시려고. 발해인을 위한 발해 외교관을 위한 숙소를 당나라 정부가 지어준 거야. 신라관은 신라 사람들이 진 거예요. 와서. 중국 땅에 가서 신라 사람들이 진 거고 발해관은 당나라 정부가 줘준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이제 오랑캐를 치겠다. 신라하고 발해하고 사이 안 좋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옆에다가 줘준 거예요. 그 야근 놈들이지, 당나라 놈들이. 그게 신라관의 사연이야. 그리고 그 산등반도에 신라에서 많은 사찰을 거기 신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신라인들이 많은 절을 줘. 거기다가. 그중 장보고가 세운 유명한 법화원이라는 절도 있어. 최근에 그 법화원이라는 절을 한 10몇 년 전에 한국인이 그쪽으로 많이 관광을 가니까 이 돈 벌어먹으려고 이 산등반도 정부가 거기다가 복원을 해놨어. 48페이지가 보시면. 거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옆에 장보고, 저건 공식적인 얼굴 장보고, 실제 얼굴 아니야. 전혀 아니야. 저 얼굴이 이수신 아니야. 저 얼굴이 강감찬이고. 그렇잖아. 이수신, 강감찬 거의 똑같아 얼굴이. 실제 얼굴은 아니야. 다 틀려 얼굴이. 나머지는 별 필요 없어. 밑에 밥그릇은 뭐 참고로 보면 되고.
오른쪽 발해. 발해는 날씨가 추운 북쪽에 있어. 그래서 벼농사가 별로 없어. 주로 밭농사야. 그러면서 발해 거기 세 번째 보시면 축산 하는 게 있어. 발해. 49페이지 축산. 솔빈불안 15부 중에 솔빈불안하는 데는 특산물이 말이야. 백두산에는 특산물이 토끼인데 토끼가 거의 늑대만 해. 인터넷 지금 뒤집으면 나올걸? 최근에 몇 달 전에 백두산에도 토끼가 찍힌 게 있어. 백두산 토끼가. 엄청나게 커요. 일반 토끼하고 달라. 엄청나게 크더라고. 거의 늑대 수준이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두 앞에가 크고 특히 이게 백두산의 유명한 특산물이 토끼. 부여사슴 그리고 마킬브라 15부 중에 하나는 돼지. 그리고 뭐 부여부라고 그래서 현재 블라디보스톡 거길 부여부라고 그러는데 그 부여부는 다시마. 다시마가 뭔 줄 알지? 다시마. 이게 또 발의 특산물 중에 하나야. 그런 것들이 밑에 있네. 당과의 무역하는 데 보시면. 그게 다시마하고 밑줄쳐놨잖아. 그런 정도. 크게 중요하진 않으나 그렇다 하는 얘기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세 가지야. 삼국시대 세금 걷는 얘기 해석. 그리고 뭐 통신라의 토지제도, 신약성경. 그리고 신라 촐락문서. 요 세 가지가 포인트야. 요 세 가지. 나머지는 별 의미 없어. 크게 안 중요해. 다음 시간에 거기 50페이지 사회사, 사회문화사. 문화사가 좀 양이 많아. 문화사가. 주로 정치사 문화사가 양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회사 문화사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예.